그래서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 이런 문제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전문가신데 그 하시는 말씀은 딱 환율은 안녕하세요. 한경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의식주의 번외편인 의식주 톡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의식주에서 환율이 과거 1,400원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환율은 왜 이런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환율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환율을 담당하는 강진규 기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입니다. 경제부에서 한국은행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외환당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환율의 금리에 저희 신문에서 제일 바쁜 기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환율이 일단은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금리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겼고 내려오긴 했지만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일단 외환당국이라고 하면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요. 외환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환율 수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환율 수준이 어떤지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1,400원이라고 하지만 1,400원이면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런 평가까지도 하지 않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좀 중시하는 게 무엇이냐? 그 1,400원이라는 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환율에 비해서 오늘 환율이 어떻게 변했느냐, 뭐 하루에 10원이 뛰었느냐, 15원이 뛰었느냐 이렇게 널뛰게 하는 그 폭이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면 실제 그 레벨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400원이라고 하면 이제 100원 단위가 바뀌는 건데 이 100원 단위가 바뀌는 거를 보통 이제 빅피겨가 바뀌는 순간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빅피겨요? 네, 그렇죠. 큰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0원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큰 숫자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건데 이 빅피겨가 움직이는 순간에는 외환당국이 반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거나 뭐 실제로 개입을 하거나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400원 올라간 게 뭐 한 지금 2주 정도 됐나요? 그때도 상당히 격한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이 1,400원을 찍었을 때 한은이 구두 개입을 했는데 사실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두 개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로 개입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보통은 구두 개입성 발언이 있고 구두 개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최근 환율의 변동이 뭐 굉장히 심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구두 개입성 발언입니다. 그냥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고요. 4월 16일에 1,400원이 넘었을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반응을 했거든요.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의 외환 담당 국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바로 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시장에도 알리고 기자단에게도 알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기자단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그렇죠. 그 문자 형태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공식 구두 개입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6일 날 한 거 이전을 보면은 한 1년 5개월 정도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1,400원대가 나타났을 때거든요. 2022년 한 10월, 11월 그 무렵에 그 공식적으로 구두 개입을 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그때쯤이네. 그렇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흔들려서 덩달아 이제 환율까지도 같이 움직였을 때 공식적으로 구두 개입 발언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구두 개입 발언을 내놓은 날 환율이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G20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였는데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재무장관들하고 만나면서 환율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이런 구두 개입성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1,400원대에서 1,300원대 후반 약간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이 사실 지금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은이 아까 보면은 1,400원이라는 레벨보다는 10원, 20원의 변동폭이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그 변동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변동에 따라서 외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외화 자금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는 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금리나 물가라는 본연의 임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페드도 그렇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가 물가 안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한국은행 법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책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할 때 사실은 물가와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환율이 너무 올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다시 우리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지 환율의 흐름이 그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시고 나서 이전의 총재들이랑은 좀 다르다. 좀 굉장히 직설적이시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은 출입기자로서 보시기에 이창용 총재 좀 어떠셨나요? 확실히 다르죠. 다른 기존의 총재들뿐만 아니라 한은에 있는 다른 모든 직원들하고도 다른데요.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취임하시고 나서 젊은 직원들하고 만나서 하신 얘기가 나는 MBTI가 E다. 나는 외향형이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편이고요. 작년 5월에 이제 금리를 결정했는데 제가 그때 금리랑은 좀 별로 관련이 없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구조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다른 금리 질문에는 한 1, 2분 만에 답변을 끝내시더니 이 질문에는 한 5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뭐 거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격한 표현까지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뭐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도 다루셨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물가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우리가 농민을 보호할 거냐 뭐 수입을 할 거냐 이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전의 총재들은 전혀 하지 않던 분야의 주제들이거든요. 이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통화정책이나 이런 물가나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이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직원들은 힘들죠. 하지 않던 보고서들을 또 연구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좀 찾아보게 하시고 굉장히 똑부 스타일이시네요. 똑똑하고 그렇죠. 부지런한 스타일. 근데 또 제가 사실 경제학과 나왔는데 저 학과 동기들 중에 이제 한국은행 준비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좀 뭐랄까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한은 직원들은 다 아이거든요. 한은에서 이제 가장 그리고 또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부총재님이 있는데 부총재님도 해보니까 아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극이신 이 총재님이 오셨으니 한은 출입기자만 말해주실 수 있는 스토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의식주 저번 영상에서 이제 환율 콘텐츠를 했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근데 환율 1,400원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다. 환율 1,400원 높은 거 맞아? 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최근의 환율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지금 1,400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큰 숫자가 맞습니다. 이번에 한 게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찍은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1,400원이라는 숫자는 지금은 잠깐 터치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1,300원은 그럼 어떤 숫자냐? 1,300원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1월 2일 날 외환시장이 올 들어서 처음 열린 날 1,300원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개월 정도 이 1,300원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월 평균, 뭐 분기 평균으로 1,300원대가 넘은 거는 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환율이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 그리고 미국은 연 5.25%에서 5.5%. 이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그 미국의 상단금리 기준으로 보면 2.0%포인트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의 격차입니다.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높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예금을 생각해 보면 쉽죠. 미국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원화 자산에 투자할 거냐, 미국 자산에 투자할 거냐 해보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달러화 수요가 많아지면 뭐 자연스럽게 원화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그 달러 강세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분기에는 성장률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는데, 뭐 그 이전까지 뭐 작년까지는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고 또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펀더멘털 요인이 달러와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 좀 이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태죠, 사실. 네. 작년에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1%대였고 이제 올해는 뭐 미국과 반대로 우리는 1분기에 좀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런 상태인데, 뭐 그게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던 펀더멘털이 과연 반등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면은 원화가 가치는 좀 떨어질 테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한 상태거든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반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1,400원을 찍었던 날이 그런 중동 갈등이 좀 격화됐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갈등, 그 중에서도 중동 갈등은 우리 환율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죠. 중동 갈등이 생기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성장도 제약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경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산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미국도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형태였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이 미국은 이제 약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셰일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국은 경제가 더 좋아지면서 환율에는 더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본 것이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 차원에서 보면 이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고, 이럴 경우에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더 찾게 됩니다. 근데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네. 갈등 상황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둔화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 기사들을 보면 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면 뭐 우리 큰일 났다. 뭐 1,350원이면 마지노선이다. 뭐 기업들이 무너진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1,300원 이 고환율이 사실상 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보다 고환율이 우리나라에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전보다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환율이 여전히 좀 우리 생활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뭐 당장 해외여행 가려고 해도 이제 환율이 지금 너무 맞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좋은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에 월급을 다 넣어도 이제 달러로 표시되는, 뭐 예를 들면 1만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월급의 뭐 30%만 내면 됐다면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보내야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고요. 기러기 아빠.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약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품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동일한 원화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파니까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반대로 수입 기업은 더 비싸게 수입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안 좋게 되고, 이런 양쪽이 서로 다른 측면이 좀 있고요. 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환율 급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과거에는 이제 자본 자체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있던 자금이 빠르게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서학개미라든지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연기금들의 대체 투자, 이런 게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높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좀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해서 꼭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트리거가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유출이 시작되면 또 심리에 따라서 쏠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금 시장이나 어떤 외환 시장까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코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제는 그래서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환율 전망은 정말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윤재 금융통화위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뭐 금융통화위원이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라든지 환율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은 그 미국 대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따른 뭐 환율 이런 문제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전문가신데, 그 이분에게도 그때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은 딱 이겁니다. 그 환율은 경제학도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설명은 해주셨어요.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슨 이런 요인에 의해서 최근에 환율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요인인 것이, 이게 심리에 너무 많이 좌우가 돼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어떤 특정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갑자기 어떤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도 환율을 더 자주 보실 것 같은 증권사라든지 은행들의 환율 외환 담당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거든요. 작년 말에 했던. 근데 그 중에서 한 열 몇 곳을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그 2분기에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곳이 2곳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이만큼 이제 환율이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 혹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환율을 결정한 요인들 반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일단 금리 차이에 의해서 고환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했으니 이 양국의 금리 차가 축소될 경우에는 환율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그러면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또 따라가서 내릴 것이냐, 뭐 이런 예측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향후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환율이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돼도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차이가 중요한 거니까 한국이 또 바로 너무 금리를 따라 내리게 되면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국가가 다 0.25%씩 내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포인트라는 금리 차이는 유지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좀 더 상당 기간 고환율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내리더라도 한국은 조금 더 이 현재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어떤 환율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페드가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나 마느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금리 인하를 올해 못할 수도 있다. 그 최근에는 그런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이 내리기 전에 한국이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이 먼저 내린 다음에 한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올해 못한다. 그럼 우리도 사실 올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뭐 미국이 9월에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통화정책 방향 회의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영상을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성장이 나타나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뭐 그렇게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좀 우려가 과도하다. 이게 대부분 생각인 것 같고, 아직은 1분기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환율이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금리를 좀 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자금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할 여지가 있고, 근데 물가가 높은 경우에는 돈을 풀면은 물가가 더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좀 약간 병합돼서 굉장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면은 마찬가지로 금리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했으면 이런 금리 변동이 좀 양쪽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환율도 지금 좀 어디로 갈지 미지수다.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페드의 책무가 아까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금융 안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더라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면 고환율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의식주 톡톡에서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환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환율이 투자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코마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이제 독자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신문 기사 말고도 온라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사실 기명 코너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시는 기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기명 코너로 온라인에서 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너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나 숫자들 그런 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숫자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OK 워치라고 해서 이제 한국은행의 좀 뒷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환율에 대한 한경 외환시장 워치, 그래서 매일같이 환율에 대해서 흐름을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기명 코너들 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코너인데요. 이제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독자분들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